난 처가 식구들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 어째서 장인은 그때 나에게만 그 이야기를 한 건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가 없다. 그건 장모가 돌아가신 2개월 뒤 처남네 조카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겸 처갓집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날이었다. 난 처남의 부탁으로 그날의 모습을 8mm 비디오에 담고 있었다. 그날은 병세가 있으셨던 장인어른도 함께였다. 장인어른께는 와이프와 결혼할 때, 딸아이를 출산할 때, 건강하시던 시절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도움을 받았다. 매일 술에 쩔어 빚만 산더미 같았던 내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시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 장인도 이젠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를 허공을 향해 그저 멍하게 계실 뿐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을 기억한다. 이후에 찍었던 비디오를 확인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의 뒤편에 하얀 사람의 형체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보였다. 얼마 뒤 그것을 처남네 집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자. 이거 어머니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 듣고 보니 생전 장모님과 서 있는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 생각이 나타나신 건가? 우리 아버지도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도 걱정되셨나 보네. 오컬트와는 전혀 연이 없던 나였지만 어째선지 그땐 순순히 그렇구나 하고 납득했었다. 다른 친척들과 만날 때마다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 신기하게도 무서워하거나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장인 장모 부부의 사이를 기뻐했다. 그리고 다음번 장인께 찾아갔을 때 장인어른께도 영상을 보여드렸다. 처남이 말했다.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오셨나 봐요. 그죠? 처남이 화면을 가리키며 장인의 얼굴 옆에서 얘기했다. 난 그때 장인어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아내도 그것을 눈치채고는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 뇌출혈이었다. 이후 처가 친척들 사이에서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비디오를 봤을 때의 감동들이 배신당하는 것 같아 아내와 나는 억울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병문안을 갔을 땐 완전히 몸져 누운 상태가 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난 그런 장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는 것에 필사적이었다. 그렇게도 다정하고 강하던 분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에선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우고 장인이 화면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다. TV가 보고 싶으신가 하고 난 TV를 켜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다음 순간 눈치챘다. 장인은 TV가 아닌 나를 보고 계셨다.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다. 난 거기서 혹시 그 비디오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순전히 직감이었다. 장인어른의 어눌해진 말이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 장인 역시 돌아가셨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1년도 지나지 않는 일이었다. 역시나 친척들 사이에서는 장모님이 장인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가 지어지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것이다. 더 이상 장인 장모님 말이 오르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병실에서 장인어른이 내게만 하셨던 그 말은 나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맹세하고 10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저건 할멈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 비디오가 화제로 오르는 일은 없다.
미경씨, 꼭 여기서 일하셔야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미경씨 귀찮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일하는 건 어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대신 자, 이거 지금은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긴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아 적어왔습니다. 이건 업무 지침서인데 아는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진짜 지침서라고 합니다. 부디 꼭 읽어보시고 근무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미경씨, 제 맘 같아선 여기서 근무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이 내용을 꼭 읽고 근무를 서시길 바랍니다. 미경씨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은 12시가 넘어간 시각 화장실을 가거나 업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12시는 전날과 다음날의 경계로서 시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아주 위험한 시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경씨,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하얀색으로 도배된 차량이 멀리서부터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다가온다면 즉시 모든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리고 차가 다가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차에서 어떤 존재가 계산을 하기 위해 말을 걸어오더라도 절대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저승으로 가는 차량의 존재는 인간을 태우고 사라지기 위해 일부러 차를 느리게 운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검은색 차량 3대가 이상할 정도로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며 오른쪽 게이트로 들어온다면 즉시 관리실에 보고하고 두 손으로 눈과 귀를 동시에 막은 다음 관리실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만약 새벽 3시 30분에서 40분 사이 관리실로부터 관리실로의 호출 전화를 받는다면 즉시 444번 번호로 전화를 건 뒤 짧고 간결하게 보고하세요. 다섯 번째, 해가 진 다음 누군가가 정면을 주시하며 미경씨에게 이름을 물어본다면 절대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미경씨는 명찰을 차고 있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 운전자는 미경씨의 이름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미경씨가 답변을 회피하신다면 그것들은 곧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명찰을 차지하는 여성 직원이 신발을 벗은 채 미경씨에게 달려온다면 즉시 666번으로 전화한 뒤 창문을 닫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웅크린 뒤 오른쪽 서랍에 준비되어 있는 귀마개를 끼고 10분 동안, 단 10분 동안 그 어떤 소리에도 창문을 내다보시면 안 됩니다. 관리실에서 출발한 직원이 그 존재를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친다면 미경씨, 당신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가끔 살려달라는 전화가 444번으로 걸려온다면 제발 무시하십시오. 살려주세요. 여기 톨게이트는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난 전화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여기 땡땡 톨게이트 관리실 번호는 444번이며 다른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근무 중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 새벽 5시에서 20분 사이까지만 관리실로의 출입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 오른쪽 복도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이때 왼쪽 복도에 있는 5개의 문 중 2개의 철문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더라도 가까이 가거나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문에 가까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번째, 근무 중에 갑자기 소름이 돋고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선글라스 그리고 검은색 차량을 탄 남성 2명이 미경 씨에게 다가온다면 문 밖으로 나가 그 차량에 탑승하세요. 이는 미경 씨에게 어떠한 존재가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관리실 직원이 탄 차량으로 미경 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영원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여기 땡땡 톨게이트 직원 업무 지침서에는 가끔 어떠한 존재가 안내소의 항목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시절 겪은 일입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허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과 이름은 모두 가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모 탄약창 경비중대에서 2년간 군복무를 했다. 경비중대의 야간 근무는 전방의 GOP처럼 전반야와 후반야로 나누어 밀어내기 근무를 썼다.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분이나 미필 분들을 위해 간단히 밀어내기 근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A, B, C 3개의 초소에 2인 1조로 구성된 3개의 팀이 각각 근무 투입을 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A 초소에 투입된 인원이 B 초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럼 B 초소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C 초소로 이동하고 C 초소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다시 A 초소로 이동하게 된다. 쉽게 말해 초소를 계속 이동하면서 옆 초소의 인원을 밀어낸다고 하여 밀어내기 근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유격이나 혹한기 같은 큰 훈련이 있는 경우엔 밀어내기 근무 대신 초소에서 2시간씩 교대로 말뚝 근무를 썼다. 그날은 내가 유격 훈련에서 막 복귀한 날이었다. 우리 부대는 유격 훈련을 A, B 2개 조로 나누어 치렀다. 나는 A조여서 먼저 훈련을 받게 되었다. 행정반 앞 게시판에 걸려있는 근무표를 본 난 절망스러운 표정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기피하는 야간 2번초 근무.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서야 했다. 비록 훈련 복귀 후 오침을 했다곤 하지만 며칠 동안 고된 훈련을 받으며 쌓인 피로를 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마당의 야간 근무라니, 더구나 말뚝 근무의 경우엔 밀어내기 근무와 달리 주간의 오침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더욱 짜증이 났다. 옆에서 근무표를 보던 사수인 김상병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얌마, 그래도 밀어내기 근무 아닌 게 어디냐, 어? 유격 복귀하자마자 밀어내기 근무 서는 것보단 차라리 말뚝 근무가 낫지. 그냥 초소해서 한 2시간 동안 노가리 까다 오자. 그렇게 밤은 깊었고 나는 김상병과 함께 근무지인 이건문소로 향했다. 경비중대는 본부중대나 탄약중대가 있는 탄약창 본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경비중대 섹터에 2개의 검문소가 있어서 오가는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부대 검문소 앞에 있는 위병소를 생각하면 된다. 2인 1조로 근무를 서는 다른 초소와는 달리
검문소는 사수와 부사수 외에 조장까지 총 3명의 근무자가 투입된다. 그런데 2개의 검문소 중 경비중대 섹터의 관문 역할을 하는 1검문소와는 달리 이 검문소는 사실상 일반 초소와 다름없이 운영되었다. 이 검문소가 입구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쪽으로는 차량이 들어올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이 검문소에 도착한 난 전번 근무자들과 교대한 후 곧바로 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수인 김상병이 내 옆으로 다가와 대뜸 말했다. 심심한데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와 달리 평소 무서운 얘기라면 질색을 하는 김상병이었기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김상병을 바라봤다. 무서운 얘기 말씀이십니까? 왜? 겁나냐? 새끼 쫄기는. 별로 무서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봐. 그렇게 김상병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일이야. 우리 부대에 유진영 이병이라고 고문관 한 명이 전입을 왔어. 서울에 꽤 이름 있는 대학을 다니다 온 녀석인데 생긴 것도 희멀건한 데다 어리버리한 성격 탓에 선임들한테 갈굼을 엄청나게 먹었지. 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등병이었던 시절만 해도 암암리에 구타가 있었거든. 근데 10년 전이면 오죽했겠냐. 어? 특히 최대호 상병이라는 놈이 유독 심하게 갈궜대. 최상병 그 자식 부대 내에서 악마로 통했다더구만. 그도 그럴 게 190이 넘는 키에 몸도 완전 근육질인데다 인상이 엄청 험상궂게 생겼거든. 오죽하면 군대 오기 전에 뭐 조직생활 하다 왔냐는 소문까지 돌곤 했으니까. 후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기나 심지어 선임들도 그 인간 눈치를 봤었지. 아무튼 조금만 기분이 이상해도 후임들 단체로 집합시켜서 쌍욕에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아주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어. 그런 인간 눈에 어리버리한 유이병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냐. 응? 그날도 오늘처럼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 한참 이야기를 하던 김상병이 뚝 하고 말을 멈추었다. 김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저기 검문소 안에 철조망 쪽으로 난 창문 보이지? 거기 잘 봐도. 김상병은 손을 들어 검문소 안 창문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마침 최상병과 유이병이 함께 군무를 투입했었어. 여기 이 검문소 말이야. 초소에 도착하고 근무 교대하자마자 유이병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졌지. 최상병의 폭풍 갈굼에 결국 유이병은 눈물을 흘렸고 그걸 본 최상병은 더 열받아서 유이병의 뺨을 그대로 갈겨버렸대. 그렇게 한참을 더 갈구던 최상병이 제풀에 지쳤는지 초소에 들어가 한숨 자고 나왔거든. 근데 나와보니까 유이병이 사라져버린 거야. 설마 탈영이라도. 내 물음에 김상병은 철책 너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기 철책 너머에 커다란 구루토기 하나 보이지? 예, 보입니다. 김상병이 가리킨 곳엔 거대한 소나무 구루토기가 남아있었다. 둘레로 보아 베어지기 전엔 제법 웅장하고 큰 나무였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저기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었거든. 거기서 유이병이 군악군으로 목을 매서 자살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다. 평소 작업할 때 땀 식힌다고 구루토기에 걸터 앉아 쉬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만약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난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유이병을 죽게 만든 최상병은 어떻게 된 줄 알아? 그야 당연히 감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행이게. 근데 그 자식 고작 영창 15일 갔다 오는 걸로 끝났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영창 15일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최상병이 유이병을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더구나 당시만 해도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이어서 이런 사고는 시시하기 바빴지. 만약 진실이 밝혀졌다고 치자 중대장부터 창장, 탄약사령관, 군사령관까지 지휘 계통에 있는 장교들 줄줄이 옷 벗게 될걸? 설령 옷을 안 벗는다 쳐도 진급은 물 건너가는 거지.
결국 유이병은 군복무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 최상병은 초소에서 조느라 후임이 자살하는 걸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창에 갔고, 근데 말이야,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 말입니까? 유이병이 죽고 한 두세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검무소 근무자들이 유이병의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부대에 나돌기 시작했어. 최상병 그 새끼는 영창 다녀온 후로 한동안 조용히 죽어 지냈는데 재벌을 걔 못 준다고 얼마 못 가서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최상병이 이검문소에서 유이병 귀신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설령 귀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도 겁 안 나. 사는 새끼가 그깟 갈굼 하나 못 견디고 목맨 주제에 어디 나와볼 테면 나와보라 해.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야. 악마 같은 새끼. 그로부터 며칠 뒤에 최상병은 문제의 이검문소에 후임 하나를 데리고 근무를 나갔어. 역시 군무 교대하자마자 바로 후임을 갈구기 시작했지. 근데 그 후임은 유이병과 달리 빠릿빠릿한 데다가 성격도 좋고 센스도 있어가지고 선임들은 물론 간부들 사이에서도 A급으로 통했거든. 하지만 최상병 눈에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후임이 너무 잘 나가고 인정받는 게 고가웠던 거지. 그래서 애를 미친 듯이 갈구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상한 일이라면 한참 막 뭐라고 떠드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듯이 그만해 라는 소리가 들린 거야. 처음엔 그 후임이 그러는 줄 알고 더욱 심하게 갈구댔지. 이 새끼가 쳐 돌았나? 선임들한테 이쁨 좀 받는다고 눈가래 뱉는 게 없냐? 그런데 그때 또 옆에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소리가 들린 거야. 그제야 최상병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앞에 있던 후임은 말없이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올 리 없잖아. 그래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는데 검문소 창문에서 죽은 유이병이 최상병을 노려보며 서 있었어. 자살할 당시 모습 그대로. 혀를 턱 밑까지 쭉 내민 채로. 그럼 최상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지. 갈굼당하던 후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급하게 행정반에 연락을 했고 최상병은 바로 의무대로 실려갔어. 근데 의무대에서도 죽은 유이병 귀신이 보인다는 등 막 그렇게 헛소리를 하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정신병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대. 뭐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제대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스스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건 나도 주워 들은 거라 확실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인가응보를 제대로 받은 셈이지.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도 부대 내부가 어수선해지니까 중대장이 행보관이랑 상의해서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굿하고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야. 참, 그렇게 김상병의 이야기가 끝났다. 무섭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옆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 그때였다. 멀리서 후방 근무자가 다가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난 반사적으로 전방을 향해 수화를 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수화에 대답한 후방 근무자가 초소 앞까지 다가왔다. 사수는 내 맞선님이었던 강태석 일병이었다. 충성! 그래, 훈련 받느라 고생했을 텐데 수고가 많네. 그나저나 김상병님은 어디 계셔? 그야 제 옆에.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김상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이검문소 안에서 김상병이 기지개를 켜며 나왔다. 잘 잤다. 벌써 교대 시간이냐? 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김상병에게 물었다. 김상병님, 방금 저랑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마, 너도 졸았냐?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잖아. 그렇다. 분명 김상병은 근무 교대를 하자마자 눈 좀 붙이겠다며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나 혼자 근무를 섰었다. 근데 자면서 얼핏 들어보니 혼자서 막 궁시렁거리던데 뭔 얘기를 그렇게 중얼거린 거냐? 그렇게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쯤 후번 부사수였던 정민수 이병의 말에 나와 김상병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제가 오면서 분명히 봤지 말입니다. 소화하시는 이일병님 뒤로 김상병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던 김상병은 누구였을까? 근무 교대 후 서둘러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불현듯 이검문소 쪽을 돌아본 난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근무를 서고 있는 강일병과 정일병 뒤로 누군가 한 명이 더 서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 검문소에서 상당히 멀어진 터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미지의 존재는 나를 향해 시익하고 웃고 있는 듯했다. 유휴지의 괴순찰자. 지난번 이검문소 괴담 이후 약 반년 정도 후에 겪은 일입니다. 그 사이 전 상병으로 진급했고 사수로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전반약 근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무렵부터 하늘이 우중충하더니 저녁이 되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힘든데 비까지 내리니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부사수인 정민수 일병에게 근무 때 입을 우의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병님, 우의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자. 이전 사연에서도 설명했듯이 탄약창의 경비중대는 야간의 전방의 GOP처럼 전반야와 후반야로 나누어 밀어내기 군무를 섭니다. 밀어내기 군무는 고가 지역의 3팀, 저가 지역의 3팀, 총 6팀이 투입되는데 그날 제가 맡은 구역은 저가 지역이었습니다. 저가 지역은 산을 타야 하는 고가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203 고지초소에 투입되어 30분 동안 근무를 선 뒤 곧바로 2-1 대기초소로 이동했습니다. 203 고가초소와 2-1 대기초소 사이에는 유휴지라 불리는 거대한 갯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을이 되면 갈대가 웬만한 성인 남자 키만큼이나 자라는 통에 제초 작업을 하느라 늘 애를 먹던 곳이었죠. 낮에는 제초 작업이나 철조망 보수 공사가 아니고선 유휴지를 출입할 일이 거의 없지만 야간 근무 때에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하여 2-1 대기초소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휴지 철문 앞에 도착한 전 열쇠로 잠긴 문을 연 다음 안에서 다시 문을 잠그고 2-1 대기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바닥이 진흙인데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니 땅이 무척 질척거렸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싫어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뒤따라오던 부사수를 멈춰 세운 뒤 자세를 낮춰 수화를 했습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그런데 아무리 암구어를 외쳐도 그 의문의 존재는 그저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며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자 저는 그가 간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간부 우의 차림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는데 전투모 위에 박힌 계급장을 보니 하사였습니다. 충성! 그 하사는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늦은 밤 고생이 많다. 수고해라. 이 말만 남긴 채 저와 부사수를 휙 지나쳐 우리가 걸어왔던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말투하며 부대 규모가 작아서 웬만한 간부들 얼굴은 다 익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뭐지? 야, 민수야. 오늘 간부 순찰 있었냐? 전 부사수인 정민수 일병에게 물어봤고 정일병 또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간부 순찰이 오면 분명 당직 부사관이 귀뜸을 해줬을 텐데 말입니다. 그지? 일단 빨리 가자. 전 최대한 발길을 재촉했고 이윽고 유유지의 반대편 입구 쪽에 다다랐습니다. 철문을 따고 들어오니 이 검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2-1 대기 초소와 이 검문소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 반년 전에 겪은 이 검문소 사건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2-1 대기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초소에 들어가자마자 전 초소 안에 비치된 전화기로 행정반에 전화를 걸어 방금 유유지에서 목격한 순찰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당직 부사관은 순찰자가 있으면 자기가 미리 얘기를 해줬지 그냥 내보냈겠냐며 도리어 저희가 근무 중 졸다가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막 화를 냈습니다. 당직 부사관은 저보다 한 달 일찍 입대한 맞선님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제게 화를 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해봤자 미친놈 취급 당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3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근무지인 206 고가초소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야 근무를 마치고 중대로 복귀한 전 탄약과 총기를 반납하고 정일병과 함께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막 행정반을 나서려는데 당직 부사관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야, 이상병, 나랑 잠시 얘기 좀 하자. 전 일단 정일병에게 먼저 씻고 라면에 물 받아놓으라고 지시한 뒤 당직 부사관을 따라 막사 뒤편 공터로 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아까 화낸 건 미안하다. 너도 짬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게 임마. 얼굴 섭섭하다고 다 쓰여있구만. 너는 이등병 때나 지금이나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여전하다니까. 무색하긴 해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아까 유유지에서 간부 순찰자 봤다는 거 말이야. 그거 사실이냐? 제가 왜 그런 거를 장난치겠습니까? 저만 본 게 아니라 민수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존나 소름 끼친다. 왜 그러십니까? 너한테 전화 오고 한 1시간쯤 지나서 203 고가 그 근무자한테도 전화가 왔었어. 너도 알겠지만 203 고가에서 보면은 유유지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냐. 근데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유유지 입구로 걸어오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럼 저만 본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당직 부사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담배를 다 들이킨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이등병 때 근무 나갔다가 사수였던 말령병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유유지에서 간부 한 명이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대. 이게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비 오는 날이면은 종종 유유지에서 혼자 순찰 도는 간부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들린대. 뭐 비 오는 날이라고 매번 목격되는 건 아니고 어쩌다 이게 가끔 보이는데, 딱히 뭐 병사들한테 해코지하고 뭐 그런 건 아니어서 따로 뭐 구술을 한다거나 고사를 지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죽은 간부 말입니다. 계급이 하사 아닙니까? 와, 씨발! 존나 소름!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너 설마 유유지에서 봤다는 그 간부가... 예. 지나치면서 얼핏 계급장 봤는데 하사였습니다. 오늘 잠 다 잤다. 와, 씨, 그 닭사 도는 거 봐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직 부사관의 무전기에서 치지직하는 기계음과 함께 후반야 근무자의 근무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들은 저와 당직 부사관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2-1 대기초소 근무자 김땡땡 상병입니다. 방금 유유지를 지나던 중 간부 순찰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에서 제대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전 아직도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경비중대 섹터 내에는 순찰을 돈 간부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요. 늦은 밤 고생이 많다. 수고해라. 아버지, 제가 저번 시험에서 2문제 실수하는 바람에 미끄러진 거 아시잖아요. 이번엔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고 혹시 몰라서 9급에도 하나 걸어놨으니까 보나마나 합격했을 거예요. 9급이 아니라 7급도 노려볼만 하다니까요. 남들이 뭐라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 보면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는데요, 뭘. 그래요? 오촌 동생이요? 걔가 벌써 붙었다고요? 걔 군대도 안 다녀왔는데 무슨 공무원 시험을 쳐요? 특성화고 전형? 그거구나.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도 걘 군대 때문에 휴직도 해야겠네. 전 이번에 들어가면 딱 업무 한 길만 바라보고 쭉 달릴 거예요. 아버지, 겨울인데 새 잠바 하나 있으셔야죠. 제가 바꿔드릴게요. 명품으로 엄마랑 커플룩으로 딱 맞춰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올해 안에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할 거라니까요. 요즘엔 30에 취직하는 건 늦은 것도 아니래요. 불합격. 망할. 스발. 5문제. 실수 하나. 개같이 어렵게 나온 선택형 박스에서 문제 2. 완전히 모르는 것 하나. 찍어서 틀린 거 하나. 그렇게 5문제. 그 결과로 내게 주어진 건 탈락. 몇 번이고 경험해본 그 이름은 탈락. 내 인생은 탈락 인생. 내 이름은 탈락자. 다른 말로 실패자. 7.8기. 딱 7번째니까 8번 일어서서 덤비라고? 8번째엔 구제해주는 제도라도 있나? 망할 오촌처럼 군대도 안 다녀온 샛노란 병아리들 데려다가 투명인간 만들어 놓는 고졸 구제 제도는 좋다 이거야. 나같이 병 얻어가며 사람들 잃어가며 7번째 무너져 내린 놈 구제하는 제도는 왜 없는 건데?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탈락도 해봤고 큰맘 먹고 전향한 7급 공채에선 몇 문제 차이로 미끄러지길 반복했어. 모의고사 풀어보면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물어보던 놈들은 실전에서 아는 문제만 만나셨는지 족족 붙어선 학원을 빠져나가고 나는 끝내 돈 때문에 집에 눈치가 보여 붙지도 않은 놈이 학원을 빠져나왔어. 강의 안 들어도 되느냐고? 매년 그 말이 그 말인데 더 들어서 뭐해? 내 머릿속에서 강사가 중얼거려. 그 지겨운 면상이 가진 버릇마저 튀어나온다고.
안 들어도 들려. 안 봐도 보여. 그래서 나왔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학원 그만뒀어. 인강도 필요 없어 이제. 읽고 샤프로 줄치며 읽고 모나미 볼펜으로 중요한 곳에 줄치며 읽고 형광펜으로 핵심을 표시해가며 읽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자주 틀린 대목엔 빨간 펜으로 동그랗게 강조해가며 읽어온 기본서들이 10수권째야. 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려면 포기하기 좋게 과락이라도 뜨던지. 왜 희망을 줬다가 뺏어가는 거야? 죽고 싶다 진짜. 필기 합격해서 면접까지 갔던 기억들이 더는 내 자존감을 받쳐주지 못해. 안 붙으면 그냥 공시충이야. 충, 벌레. 구더기 같은 거 있지? 득실득실거리고 막 뭐 쪽쪽 빨아먹는 재주만 있고. 사회에 내놓는 거라곤 똥오줌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아니야? 아프니깐 청춘이신가?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이 사각 철장 안에서 햄스터처럼 웅크린 채 옆방에 들릴까 기침 한 번 맘대로 못하고 책과 연필을 들고 온종일 입으로 주문처럼 암기공식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게 청춘이야? 내 청춘 별거 없네. 아프기만 하고. 좋아, 아파서 청춘. 그럼 청춘이 끝나면 안 아프냐? 아프다 보면 일찍 죽는 거밖에 더 돼? 짜증나. 왜 불합격인 건데? 왜? 엄마한테 해놓은 이야기가 뭐가 되겠냐? 좀 도와줘. 나도 자랑 한 번만 해보자. 누가 대통령이 하고 싶대? 그냥 남들처럼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모습도 좀 올리고 무슨 과에 누구누구 주무관 업무는 무엇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 수 있고 감사관이 무섭든 민원인이 무섭든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러다가도 올라가는 근무 연수 보며 그래도 공부하던 시절보단 이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 끄덕여보고 싶다고. 그냥 공무원, 서민 공무원, 말단 공무원, 길바닥에 치이고 치이는 그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100만 명이래. 공무원 중비생도 그 정도 되려나? 나는 왜 안 받아주냐?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시켜만 주면 평생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왜 불합격이야? 전화 왔네. 누구야?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네. 여보세요? 성재가 밥 묻나? 목소리가 와 그러노? 기침했나?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좀 잠겼나 봐. 방이 추워서 그런가 아이가? 전기장판 틀고 잤나? 따뜻하게 잤다니까. 웃자든가 감기 조심하고, 응? 오늘 발표했다며. 결과 나왔나? 여보세요? 잘 안 들리나? 아유, 이상하네. 오늘 시험 결과 나왔나? 응. 확인해 봤고? 그렇지 뭐. 떨어졌나? 아이고. 아니야, 떨어지긴. 그러면? 붙었어. 응? 붙었다니까. 7급은 떨어졌다고 말했었고 오늘 발표 9급이었잖아. 그거 붙었다고. 붙었다고? 아이고야, 근데 네 목소리가 와 그러노? 아이, 쪽팔리잖아. 시험 몇 년 준비했는데 9급 겨우 붙은 거 가지고. 아이고, 짜증나. 여보, 성적 붙었답니다. 전화 좀 받아보이소. 성적 합격했답니다. 여보세요. 성재가. 예, 아버지. 붙었다고. 예,
9급인데 붙었어요. 이야, 축하한다. 니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도 니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뭘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뒷바라지 해주셔서 부족한 거 없이 공부만 했는데 일찍 못 붙어서 죄송하죠.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우리는 네가 언젠가 돼도 될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준 기다. 내가 말 안 하드나? 니는 될 놈이다, 될 놈. 언젠가 되니까 딴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안 하드나? 봐라, 철석 붙은 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면접은 언제고? 저번에 보니까네 면접에서도 떨어지는 걸 보면 아직 안심 못하는 거 아이가? 면접 학원을 댕기에 안 되겠나? 양복은 한 벌 있나? 양복이 있어요. 괜찮은 거로 하나 있고요. 이번에 붙은 건 한 명 선발에 한 명 필기 합격했거든요. 특별히 결격 사유 없으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그냥 출석 체크만 한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돈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면접 질문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알아서 할게요. 면접 열흘 뒤에 최종 발표인데 이번에 필기 합격 명단 보니까 그냥 선발 인원대로 뽑은 게 이대로 쭉 갈 것 같아요. 아니다. 돈 50만 원 계좌로 넣을 테니까 면접 학원 하나 끊고 그간 마음고생 했으니까 학원 마치면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지난 세월을 보내주는 예인기라. 안 보내셔도 된다니까. 네가 붙었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노.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 진짜로 수고 많았다. 혼자 고시원에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밤까지 공부한다고. 니도 공부하면서 서러웠지. 그래도 사람의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 모양이다. 앞으로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라. 알겠지? 예, 아버지. 그래야죠. 그래, 돈 바로 넣어줄 테니까 면접 학원부터 알아봐라. 예. 시골에 돼지 한 마리 잡아가 잔치해 안 되겠나? 에이, 무슨 돼지를 잡아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고 말지. 누가 보면 행정고시 붙은 줄 알겠어요. 뭐라카노, 돼지 잡아야지. 경사는 베풀면서 알려야 좋은 기다. 아이 참. 그럼 면접 끝나고 합격하고 나서 잡든가 뭐 가족끼리 식사하든가 하고요. 그래야지. 성재야, 수고했다. 참말로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일 시작하는 건데요, 뭘. 아버지, 이만 끊을게요. 오냐, 면접학원 내일 바로 알아보고. 알겠지? 네, 그럴게요. 내가 방금 뭐라고 떠든 거야? 무슨 거짓말을 한 거야? 왜 그랬어, 미쳤어. 마지막 믿는 구석이던 9급마저 떨어져 놓고 뭐? 9급 붙은 게 아쉬워서 그랬어요? 9급이라도 붙었으면 진작에 우와 소리 지르고 삼촌부터 이모한테까지 전화 다 돌렸지. 또 떨어졌다고. 7번째 떨어졌다고 그 말하기가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까지 해버렸어. 뻔뻔하게. 발표가 안 났다고 하면 될 것이지. 붙었다고 왜 한술 더 떠서 아쉽다고? 미친 새끼.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거짓말은 풍선처럼 부풀어가 가짜로 붙은 공무원 시험 덕분에 가짜로 등록한 면접학원, 가짜로 만난 면접 선생과 스터디 조원들까지 생겼네. 부모님 밝은 목소리 들으면 이제 와서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이미 친척들은 전화며 문자로 축하한다고 알려오고, 쪽팔린 건 9급이 아니라 8년차 장수생이 될 예정인 내 신분이라 친구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겠고, 그럴 친구도 없고, 50만 원에 잔액 얼마가 더해졌을 돈은 그대로 박혀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본 면접학원 금액 대충 둘러대고 20만 원 남았다고 얘기했지. 차라리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받은 생활비였으면 치킨에 맥주라도 원 없이 마셔버리고 하루 펑펑 울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일어서 보는 건데 이제 어떡하지? 열흘 조금 뒤면 들통날 이 거짓말들 다 어떡하지? 면접 불합격? 그래. 맞아.
면접 불합격이 있잖아. 아버지 저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면접 불합격도 있냐고 그러시겠지? 저번에도 면접에서 탈락했으니까 뭐 별다른 일은 없잖아. 정원에 맞게 뽑았다고 했지 참. 거짓말 잘못했네. 순간 모면하려고 되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2사람 뽑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할걸.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둘러대야 면접에서 탈락하지? 배가 아파서? 맞아, 배가 너무 아파서 그날 면접에 못 갔다고. 전화해서 순서를 뒤로 돌릴 수도 있잖아 그건. 그럼 진짜 뭐 상한 거라도 먹어볼까? 확 식중독이나 장염에라도 걸리면. 교통사고? 그래, 차도에 적당한 속도로 오는 차를 봐서 급해서 못 본 척 뛰어드는 거지. 그리고 죄송하다고, 제 잘못이라고 하고 대신 전치 몇 주쯤 되는 진단서 한 장만 받으면 면접에 참여 못하고 침대에 누운 비운의 합격생이 될 수 있겠지? 그래. 그만하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잉여인간이야 너. 아니 나 말이야. 내가 지금 뭘 검색하고 있는 거야. 하던 대로 수험소나 몇 권 더 구매하려고 들어온 건데. 자살? 별로 고려해보지 않은 결말인데. 이거 참. 혹시나 싶어 자살이라고 검색했더니 별의별 따뜻한 말이 다 나오네.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은 멋져요. 삶은 한 번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축복. 지랄들 하세요. 나 안 멋져. 한 번뿐인 삶에 그저 살아있는 거야. 혹시나 올해는. 그런 아니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지탱해온 썩은 뿌리란 말이야. 도려내야 할 인생 들키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던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주제에 얼마나 몰입했던지 혀 놀리는 동안 진지하게 궁리하고 있었어. 출근은 언제부터일까? 첫인사는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애인은 언제 생길까? 결혼은 해야 할까?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진급 욕심 좀 부려볼까? 붙은 자들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심지어 기분도 조금 들떴어. 부모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걱정 끝이다, 이렇게 바람 좀 넣어줬다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더니 얼른 벌어서 효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 뻔뻔하지? 완전 미친놈이지. 구라를 치면서도 지도 구라인지 아닌지 헷갈렸나 봐. 자살? 이거 어쩌다 검색했지. 이거 이럴 때가 아닌데. 나 이 정도로 우울하진 않은데. 그런가? 어쩌면 이 말도 거짓말인가? 솔직해져라, 제발. 매듭은 끝. 풀리지 않아야 하니까 당겨볼까? 팽팽하네. 좋아.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웃기네. 아니지. 이게 웃긴 일은 아니야. 의자에 바퀴가 달려서 불안한데. 자, 조심. 목이 잘 안 걸려. 매듭 너무 작게 했나봐. 꼭 공시충 한 마리 보는 것 같네. 어떻게든 바늘구멍 한 틈을 넘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벌레 한 마리. 징징 윙윙 날아갈 거다. 멀리 멀리. 지금이라도 거짓말했다고 고백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돌아가도 8번째는 자신 없어.
9번째? 싫어. 가능성의 발견? 좋아. 가능성의 불확실성. 가증스러워. 난 내가 싫다. 더는 살고 싶지도 않다. 방황한다. 생각이. 살고 싶어 한다. 심장이. 빨리 의자를 걷어차. 지금 목이 걸려있는 이때. 돼지 한 마리 없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꿀꿀 짖으며 똥밭을 굴러도 살아있었어. 살아보고 싶어서. 한 번만 더 거짓말해도 될까? 딱 한 번만 더. 사실은 살고 싶다. 미치도록. 임마 이거 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노. 전화 한 통하고 올라갈라 했더마. 학원에 있을 애한테 전화는 뭐 한다고 겁니까? 그만 문제 한 통 넣어놓고 출발합시다. 내 생각에 이번에 성재는 확실히 붙은 기라. 지가 극하더라고. 한 명 뽑는데 지 혼자 붙었더라 안 하나. 진짜입니까? 잘됐다. 내가 30에는 대학인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면접도 걱정할 건 아닌데 고마 학원 댕기라고 했다. 지도 예전 일이 있어가 내심 불안할 기라. 그리고 요새는 큰 사건 이후로 공무원들에 대한 요구 수준이 얼마나 엄청 올라갔다고. 안일하게 있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기야. 고마 지도 학원 댕기면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편하지 않겠나. 맞지? 맞습니다. 그 트렁크에 귤하고 반찬하고 챙겼지요? 다 실어놨다. 출발하자. 참. 돼지 밥 줬나? 살 좀 찌라고 많이 먹여놔서 하루 이틀 굶긴다고 큰일은 없을 낀데. 그래도 잔치 며칠 안 남았는데 잡을 때까진 잘 먹여야 안 되겠나? 앞으로 성재 잘 봐달라고 하는 축제인데 돼지가 말라서야 되나? 돼지 밥을 안 줬네. 아이고 내 정신말이야. 잠시만 기다려 있어. 내 후딱 갔다 올게요. 같이 가자. 내가 사료 가져올게. 아마 새 거 한 포 또 뜯어야 될 기다. 이제 저 돼지 잡고 나면 돼지고 닭이고 키우지 말자. 정부 실마하면 멱 따다가 삶아 먹는데 묵고 나면 한동안 그 자스가 없었던 자리가 얼마나 허전한지 모른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내도 개, 돼지 그게 뭐라고 정이 들어가. 처음 없어진 날에는 밤 한구석이 막 그 뭐라카노? 응? 당신 말 맞다나 허전하다 해야 되나? 그래 얘. 아이고 돼지가 밥 안 줬다고 꿀꿀 울어쌌는다. 울었싸. 저 봐라. 아이고 사료 가울구마. 유난히 오늘따라 꿀꿀거리노. 아이고 야가 와 이라노. 어머야 성재 아버지 일로 와말 보이소. 와 뭔데? 돼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에 사람 맨키로. 그게 무슨 대수라고 껌뻑 놀라노. 가만히 있어봐라. 사료 들고 간다. 사료 좀 이따 주고 저거 보이소. 돼지가 펑펑 운다니까. 왜 적하지? 진짜로 사람 울듯이 울었었네.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가 엉망이네 엉망. 그렇구나. 저거 잔치라 치고 지 잡힐 줄 알고 미리 예감을 했는갑다. 응? 그렇지 얘. 소도 도살장 갈 때 눈물을 줄줄 흘린다 카더마. 돼지 이것도 짐승이라지만 지 운명이 처량한 모양이다.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노. 니는 죄 없다. 아이고 착하지. 자 세상이 나빠 그런 기다. 울지 마라. 사는 동안에 먹고 싶었던 사료 마음껏 먹으라.
사는 동안에 먹고 싶었던 사료 마음껏 먹거라. 다음 생에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도 떨치고 해라. 우리 아들 잘 좀 봐주고 부탁한다 돼지야. 응? 자자, 이거 먹으라. 한 푸 다 줍니까? 줘야지 그럼. 오늘 가서 언제 올지 알고. 날도 추워서 썩지도 않는데 고마 부어놓고 댕기 와야지. 마음대로 하이소 그럼. 아이고 걸신 들린 듯이 쫄쫄 잘 쭈먹네.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좋은 일로 잡는 긴데 와 이리 불쌍노. 마음이 약해지 그러. 갑시다. 응? 돼지 우는 거 더 봐서 뭐 하겠습니까? 성지한테 가입시다. 더 본다고 살려줄 것도 아닌데. 가자. 자 타라. 자 안전띠 메고 출발할 기다. 바이브 입소. 갑시다. 아무래도 돼지 우는 게 신경 쓰이네. 어째 그리 서럽게 사람처럼 우노. 아이고 그만하이소. 뭐 돼지 잡자는 말을 말든지 새끼도 못 치는 돼지 논리가 뭐합니까? 고마 이자 삐서. 돼지가 돈벌이 안 해준다고 돼지가 아닌 건 아니다 아이가. 그럼 돼지를 모시고 살든지 응? 동물보호단체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좋은 일로 잡는 건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 말이지. 알아들었어 얘. 지 눈 좀 붙입니다. 새벽부터 반찬한다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잘 끼가. 알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 당신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 사실. 인간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멍청하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실. 만약 조건이 사실이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면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것이 맞다. 평소라면 난 당신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은 아니다. 만약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제목은 예수가 흐느꼈다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했다. 그건 다른 비극적인 얘기들이 보통 그렇듯 대충 넘겨짚어서 생긴 실수들로부터 시작됐다. 한 10년 전쯤 나는 대학을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려고 노력 중이었다. 난 싱글이었고 교육받았고 의지에 차 있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모든 걸 갖추고 있었던 거다. 싱글인 부분은 아닐지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이다. 난 장래성도 밝고 잠재성도 넘쳐났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 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지만 유혹만큼은 못 이겼다. 그래, 난 영문학과 전공이다. 그렇다고 내가 마약이나 포르노에 중독된 건 아니었다. 내가 즐겼던 비행은 확률의 스릴이었다. 도박은 내가 경험한 중 가장 짜릿한 느낌을 줬다. 모든 자제력을 버리고 확률과 무작위의 신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두는 것이다. 난 중독돼 버렸고 카지노에 매일 밤 드나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난 순진했고 어리석었던 거다. 감각에 목말라 눈이 먼 바보가 아닌 이상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도박장이 언제나, 다시 말하지만 언제나 당신을 이긴다는 사실을. 길고 힘든 얘기를 짧게 줄이자면 난 24살의 어린 나이에 카지노의 주인들에게서
전 재산 그 이상을 뺏겼다. 결과적으로 난 자기들에게 진 빚에 대해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을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 빚쟁이가 되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별 일들을 다 하면서 몇백 달러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건 내가 진 빚의 극히 일부분의 일부에 불과했다. 당시에 생각하기엔 내가 가진 돈으로 무의미하게 빚을 갚기보단 차라리 동네 바에 가서 다 써버리는 게 더 나아 보였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다. 가장 싼 술을 몇 갤런이고 마시다 보니 그 다음 일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난 바 뒤쪽에 있는 웅덩이에서 깨어났다. 바에서 진상을 부리다 쫓겨난 것 같았다. 머리 위쪽의 네온사인은 마치 드릴로 내 이마를 뚫는 느낌을 줬다. 얼굴 밑에 있던 차갑고 더러운 물은 내가 정신을 좀 차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끝까지 타락해 있던 그 순간 그 사람을 만났다. 안녕, 친구. 그가 즐겁게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움의 손이 필요해 보이네. 고맙게도 나한테 2개가 있어. 자. 그는 내 양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날 끌어올렸다. 그가 날 벽에 기대줬고 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난 내가 환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는 정말이지 이상했고 그곳과 맞지 않는 사람 같았다. 나를 도와준 이는 190cm가 넘는 키였지만 마치 안 익은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었다. 길고 마른 완두콩 같은 남자. 그럼에도 그가 입고 있던 줄무늬 정장은 그의 몸에 꽉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그의 매끈한 몸에 줄무늬를 그린 것처럼. 맨 위까지 채워진 단추와 크고 못난 나비 넥타이로 고정된 그의 셔츠 깃 위로는 검은 머리를 양옆으로 넘긴 채 웃고 있는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를 보고 난 후 바로 생각한 것들은 이랬다. 젠장, 내가 웅덩이에서 죽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사신이고 내 미천한 영혼을 가지러 온 거야. 슬프게도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난 살아있었다. 자, 됐다 친구. 이러니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는 길고 가는 다리로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기다려. 이제 널 백만장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난 계속 내가 취해서 그런 걸 보고 있는 줄 알았다. 그의 눈이 이상할 만치 노란 빛을 띄었던 걸 기억한다. 뭔가 황달 같은 빛을 띄었다. 마치 흰자와 눈동자가 하나로 녹아버린 것 같이 말이다. 눈이 계란 노른자 같았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항상 내가 다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는 크게 혼잣말을 했고 난 생각했다. 요즘은 왜 아무도 서로 도와주지 않는 거지? 기분 좋은 일인데 말이야. 안 그래? 누구세요? 난 말을 뱉어내는데 성공했다. 친절한 낯선 이는 미소를 짓고는 노란 눈을 내게 돌렸다.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친구. 내가 그걸 알면 말해줬을 거야. 진짜로.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름은 뭐지? 네이트. 난 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혼자 생각하며 대답했다. 네이트 윌슨. 세상에, 그거 진짜 좋은 이름이다. 낯선 이는 갑자기 엄청나게 흥미로워하는 얼굴로 말했다. 가짜로 그러는 것 같지 않았다. 네이트 윌슨. 네이트 윌슨. 네이트. 진짜 좋은 이름이야. 음감이 좋아. 안 그래? 진짜 멋진 이름이야. 넌 행운아야, 네이트.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는 건 행운이야. 고마워요. 그 이후 길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난 당연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낯선 이는 그저 거기 서서 날 쳐다보고만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미친놈처럼 웃고 있고
그 불편한 침묵을 깨는 건 내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저기, 친구. 날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잠깐, 우릴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그는 물었다. 약간 모호한 노트로. 아니, 아까 길거리에서 물을 들이마시고 있던 날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네. 좀 믿기 힘들겠지만 낯선 있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며 함성을 질렀다. 다 큰 남자가 술집 뒤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건 마치 지루한 친구 한 명이 말해주곤 하던 이상한 꿈 얘기를 실제로 보는 느낌이었다. 정말 환상적이야! 안 그래? 그는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말했다. 새 친구를 만드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네이트. 그는 거미 같은 손가락을 쭉 편 채 가냘픈 팔을 내게 뻗었다. 자, 손잡아, 친구. 그는 말했다. 난 그날 밤이 충분히 이상해지지 않았던 마냥 물론 그렇게 했다. 바로 그거지. 그는 다시 어린애처럼 웃으며 엄청난 힘으로 날 일으켜 세웠다. 우정의 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가 마치 바깥 세계라고는 토요일 아침에 하는 만화에서밖에 안 본 것처럼 말하긴 했어도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저 자기식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착한 괴짜. 하지만 그가 자기 이름을 말하기 꺼려하는 사실은 좀 수상해 보이긴 했다. 자, 이제 너한테 완전히 솔직해질게, 네이트.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호박색 시선은 창피한 것처럼 아래를 바라봤다. 내가 널 여기로 따라온 건 이유가 있었어야. 그냥 운이 좋아서 본 건 아니고. 난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역시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이때가 그가 날 칼로 찌르고 잘라버리고 내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입은 후에 다른 것들은 라자냐로 만들어버릴 그런 순간이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밤중에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다닐 리 없지. 네가 솔직해진다는 건 난 스스로를 보호하기엔 아직 너무 취한 채 휘청거리며 말했다. 그럼 그 이유라는 게 날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는 처음엔 충격받은 것 같더니 크게 웃기 시작했다. 살인자가 이렇게나 친절할 것 같아? 어? 그가 물었다. 그럼 성추행이야? 세상에, 절대 아니야, 네이트. 오해하지 마. 넌 잘생기긴 했지만 내 타입은 아니라고. 그럼 너 같은 남자가 나 같은 남자랑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난 물었다. 내 감정은 궁금함에서 짜증남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었거든. 그게 말이야. 그는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다시 잠깐 멈췄다. 그는 날 빼고 모든 걸 둘러봤다. 바에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기억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난 벽에 의지해 서서 말했다. 넌 바텐더한테 크게 얘기하고 있었어. 그는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말했다. 엿들으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들렸어. 넌 어떤 돈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네이트. 난 그런 걸 전혀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을 하자마자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난 바에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폐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그래, 난 사람들이 나한테 충분히 동정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자 괜히 싸우고 싶어졌고 결국 취한 채로 쫓겨난 것이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난 창피함에 뺨을 붉히며 말했다. 하지만 네이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대체 뭐 하자는 건데? 난 맞받아쳤다.
낯선 이는 말을 멈췄고 자켓 속으로 손을 넣기 시작했다. 난 순간 그가 사실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날 총으로 쏴버릴 거라는 편집 증적 환상을 봤다.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네이트. 그는 말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안 그래? 그는 정장 안에서 동뭉치를 꺼내더니 내게 넘겨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이때 난 이 모든 게 이상한 꿈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난 자기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건네준 돈을 미친 듯이 낚아채 세보기 시작했다. 2만 달러. 이건 내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진짜. 난 그걸 머릿속으로 말했는지 입으로 뱉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돈을 그냥 받을 순 없어. 받아줘. 그는 다시 입에 귀에 걸리게 웃으며 말했다. 나보단 네가 훨씬 더 필요하잖아? 맨정신의 나라면 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우습게도 취한 나는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더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난 절박하고도 절박한 궁지에 몰린 사람이었다. 첫 번째 사실, 인간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멍청하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왜? 그게 내가 바로 꺼낼 수 있었던 질문이었다. 그는 웃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내가 널 좋아하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아하니까. 하지만 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친구는 친구고 친구야. 왜 복잡하게 생각해? 난 낯선 이의 2만 달러를 손에 쥐고 다시 벽에 무너지듯 기댔다. 내가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출구였다. 내가 다시 갚을게. 전부 이자까지 합쳐서 신께 맹세해. 낯선 이가 웃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돈이 모자라지 않아. 그냥 가져가서 빚을 갚아. 알았지? 그리고 다신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내 뜨거운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낯선 이의 친절함은 당황스러웠지만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성자였다. 다시는 절대 도박하지 않을게. 고마워. 더 이상의 말 없이 난 앞으로 돌진해 그를 껴안았다. 길고 따뜻하고 빈틈없는 포옹. 마지막엔 그의 야윈 팔이 내 등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그의 정장 어깨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속삭였다. 친구가 뭐겠어, 안 그래? 내가 드디어 그에게서 떨어졌을 때 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신경이 너무 자극받아서 그랬겠지. 낯선 이는 그저 희열로 가득 찬 크고 노란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는 그냥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자켓 안으로 손을 다시 뻗으며 말했다. 널 도와주려고 내가 바에서 썼던 거야. 자. 그는 팜플렛 사이즈로 접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 당시에 난 그걸 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 더러운 코트 주머니 속에 쑤셔놓고는 계속 그에게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난 그 돈이 정말 필요했지만 난 그걸 아무 보답도 없이 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뭔가 네가 바라는 게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난 그의 관대함에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뭐든지 좋아. 난 너한테 인생을 비쳤어. 그냥 뭐든 말해봐. 난 정말이지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어. 낯선 이는 웃으며 생각을 하는 듯 그의 좁은 턱을 쓸어내렸다.
그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인데? 그는 농담조로 말했다. 윌슨 씨, 힘든 조건을 거는군요. 어? 일단 그냥 내버려둬. 알았지? 내가 뭐라도 생각할게. 그 후 그는 휘파람을 불며 걸어갔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선샤인, 롤리팝 앤 레인보우를 부르면서 난 다시 웃기 시작했다. 반은 행복함에, 반은 나한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때 더러운 바 바깥에서 더러운 물과 눈물과 약간의 토를 뒤집어 쓴 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었다. 저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한테는 뭘 줘야 하지? 난 소리내며 말했다. 낯선 이는 어깨 너머로 다시 한번 날 돌아봤다. 그의 이상한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거의 모든 걸 가졌을 뿐이야, 네이트. 거의 모든 것. 그가 내 말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낯선 이는 사라졌다. 웃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는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을까? 마치 혜성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의 빛은 아주 잠깐 동안 보이곤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다. 낯선 이의 돈을 사용해 난 도박 빚을 전부 갚았다. 그리고도 돈이 좀 남았다. 나 자신과 그를 위해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날 이후 10년이 넘도록 난 조금의 돈도 도박에 쓰지 않았다. 내가 도박장에 돈을 주고 난 그가 줬던 종이를 펴보게 됐다. 처음에 그저 훑어봤을 땐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어떤 날짜들과 거기에 달린 문장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였다. 내가 앉아서 그 문장들을 세세히 읽어봤을 때야 그 낯선 이가 절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그는 인간 그 이상이었다. 그건 날짜, 시, 분, 초까지 세세한 순간들에 어떻게 해야 할지 써있는 지시들이었다. 그 상황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최고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던 회사들에 대한 주식 팁을 써놓았는데 나중엔 정말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확히 그 회사들이 나타났다. 그는 무슨 집을 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최저가에 살 수 있는지도 써놨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친구를 만들지까지도. 2009년 10월 5일, 동네의 스타벅스에 간다. 제시 오브라이언을 만난다. 오후 3시 51분 17초. 2년 후 제시 오브라이언은 제시 윌슨이 되었다. 그 낯선 이는 내가 인생의 사랑을 만나는 것도 알려줬던 거다. 우리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난 올바른 주식에 투자하고 잘못된 주식에선 손을 뺐으며 회사 파산과 시장 공황도 재정 후진이처럼 빠져나갔다. 내 자산은 솟구쳐 올랐고 내 부는 점점 커지고 커졌다. 2011년 6월 8일 아스펜길 10번 집을 구매한다. 빌리지 말고. 오후 6시 14분 43초. 그리고 난 그렇게 했다. 제시와 나는 허니문을 보낸 후 바로 그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 우린 부자였고 건강했고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었다. 그 낯선 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2012년 8월 17일 제시와 아이를 가진다. 오후 8시 31분 19초. 우리 딸은 에이프릴이라고 불린다. 낯선 이가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건 아니다. 에이프릴은 이제 4살이고 난 내 딸을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 내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났던 낯선 이는 내 모든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었다. 다른 것이 아닌 그저 그의 친절함 하나로. 그는 날 구해 주었으며
그는 우리 모두를 구해줬다. 그날부터 10년이 지났고 난 당시 미친 듯이 취해 있었지만 난 모든 세세한 부분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래서 난 오늘 장본 가방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올 때 그 휘파람으로 알아챈 것이다. 그의 휘파람은 행복에 가득 차 있었다.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난 돌아서서 그를 마주했다. 그 이상하고도 이상한 이는 10년 전의 그날로부터 하루도 늙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날 입었던 똑같은 줄무늬 셔츠마저 입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팔을 벌렸고 난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세상에, 당신이군요. 그는 웃으며 과시적으로 손짓했다. 제시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나는 대답하려 입을 벌렸지만 그는 정중히 날 멈추며 손을 들었다. 이렇게 오랜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세상에, 진짜 10년이나 됐나? 응? 시간이 정말 빠르게 도망가는구나. 그가 말했다. 어쨌든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드디어 너한테 바라는 게 생각났기 때문이야. 뭐라고?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어떤 거든 뭐든 비쳤다고 했잖아. 그는 대답했다. 내가 말했던 바로 그 목소리로 듣는 기분이었다. 그땐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아, 당연하지. 그거 듣기 좋은 소식이네. 난 갑자기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뭘 원하는 건데? 낯선 이는 2007년의 그 더러운 파티에서와 똑같이 입이 귀에 걸린 채 웃었다.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친구. 내가 드디어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서 뭘 원하는지 알겠어, 네이트. 그는 내게 한 걸음 다가오면서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은 햇빛 마냥 금빛이었다. 난 네 이름을 원해, 네이트. 난 처음에 웃어버렸지만 곧 그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정말 진지했다. 내 이름? 그래, 네이트. 난 언제나 네 이름을 좋아했어. 정말 멋진 이름이야. 그는 행복하게 손을 베베꼬며 말했다. 난 내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건 좀 소외되는 느낌을 들게 해. 무슨 말인지 알지? 난 정말 오랫동안 이름을 원해왔고 최근에서야 내가 원하는 이름은 네 것이라고 결정했어. 내 생각엔 나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이 남자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다. 내가 카지노 깡패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해낸 모든 성공들은 그의 10년치 일정표 덕분이다.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라고 이 이상한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겠는가. 만약 그가 자기도 네이트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돌아다니고 싶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를 맡겠는가. 물론이지, 친구. 난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앞으로 기대 날 껴안았다. 장바온 식재료들을 내 가슴팍에 깔아뭉개면서 네가 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네이트. 아니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지. 난 대답했다. 낯선이, 아니, 네이트 윌슨은 다시 거미 같은 손을 내게 뻗었다. 이제 악수하자. 그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난 악수를 했다. 그리곤 그저 각자 갈 길을 갔다. 난 집으로 걸어갔고 그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웃으며 시내 쪽으로 뛰어갔다. 난 드디어 그에게 진 빚을 갚았다는 생각과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집에 도착했을 땐 앞마당에서 에이프릴이 장난감 재초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난 웃으면서 에이프릴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꿉장난에 너무 몰입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난 장본 것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제시는 부엌에서 당근을 썰고 있었다. 라디오에선
선샤인 롤리팝 앤 레인보우가 크게 나오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뭔가 계속 이상해지고 있었다. 자기야, 난 먹을 것들을 식탁에 올려두며 제시를 불렀다. 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지 자긴 상상도 못할 거야. 제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당근을 썰 뿐이었다. 자기야, 괜찮은 거야? 난 물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이 시점에서 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제시에게 걸어가서 머뭇거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이 그냥 쑥 들어갔다. 그녀의 몸을 통과했다. 마치 그녀나 내가 홀로그램이라도 된 것처럼. 난 소스라치며 비명을 지르고 식탁 쪽으로 넘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제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야, 나 왔어. 복도로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시는 갑자기 들떠서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오래 걸렸지, 자기야. 미안. 낯선 이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로 큰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해. 오늘 시내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거든. 못했던 얘기하느라 늦었어. 그 마지막 문장을 말하면서 그는 내게 오줌 마냥 누런 눈으로 구역질나는 윙크를 했다. 아니야,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야. 제시는 몸을 기울여 낯선 이에게 뽀뽀를 했다. 항상 나한테 하던 것처럼. 낯선 이는 웃으며 말했다.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내 옛날 아는 사람이야. 난 폭발할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모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다. 에이프릴이 밖에서 뭐라고 불러댔다. 풀 얘기 같았다. 자기야, 내가 당근 좀 썰고 있을게. 에이프릴한테 갔다 와봐. 낯선이가 제시에게 말했다. 괜찮아, 갔다 와. 그는 칼을 받아들고 제시에게 한 번 더 뽀뽀하며 말했다. 제시가 부엌을 나갔고 나와 낯선이는 홀로 남겨졌다. 나는 조용히 씩씩대고 그는 당근을 썰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난 드디어 조금 평정을 찾고는 그에게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는 그저 계속 당근을 썰었다. 그의 시선은 도마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이름은 네이트랍니다. 낯선 분. 그는 대답했다. 그렇게 불러주면 고맙겠어. 난 화가 나서 그의 어깨를 잡고 내 쪽을 보도록 돌리려고 했다. 난 그를 만질 수는 있었지만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산을 옮기려고 하는 느낌이었다. 그건 내 이름이야. 여긴 내 집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아내야. 난 화나고 혼란스러워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당장 나가. 내 인생에서 다신 나타나지 말고. 낯선이가 깔깔 웃었다. 물론이지, 똑똑아. 그 악수 말이야. 여긴 네이트 윌슨의 집이야. 제시는 네이트 윌슨의 아내고 이건 네이트 윌슨의 삶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최근의 거래에 따르면 난 네이트 윌슨이야. 그리고 너, 좋은 친구. 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못 받아들여! 난 손을 부엌 카운터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다른 말 없이 네이트 윌슨은 내 손 위로 칼을 꽂았다. 아무 고통도 없고 피도 나지 않았다. 그저 통과했을 뿐이었다. 마치 내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조언을 해주지, 낯선이야. 현실은 네가 받아들이든 말든 계속된단다. 내가 칼에서 손을 치우자 그가 말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이루어낸 거라고 믿은 모든 것, 전부 내 지시에 따라 얻어낸 거잖아.
넌 한 번도 이 삶을 소유한 적이 없어, 낯선이야. 그저 내게서 빌렸을 뿐이지. 하나하나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건 전부 내 소유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도마에 칼을 꽂고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물론 나랑 아내랑 내 딸이 우리만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고 떠나는 건 할 수 있지. 알아듣겠어? 낯선이? 난 1, 2분 정도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을 다시 볼 수는 있는 거야? 물론이지. 네가 보고 싶을 땐 언제나 볼 수 있어. 하지만 널 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마치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만이 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안 그래? 아무도 아니게 되는 거. 이름 없는 이가 되는 거. 이 모든 일들의 무게가 날 짓눌렀다. 난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 신이시여. 내가 정말 멍청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거에 넘어갔지? 네이트 윌슨은 어깨를 들썩하고 당근 한 조각을 먹었다. 너무 네 탓을 하지 마, 친구. 그가 말했다. 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까지 몇 세기를 기다렸어. 그 사람이 바로 너인 건 네 잘못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것도 네 잘못이 아니지. 내 이름. 넌 그저 그 이름을 낭비할 게 뻔했어, 친구. 만약 내가 그날 밤 거기 없었으면 바로 다음날 깡패들이 네 다리를 부러뜨렸을 거야. 넌 진통제를 먹기 시작하다가 몇 달 후에 약 중독자가 됐을 거라고. 네이트 윌슨이 그런 꼴이라니. 완전히 낭비잖아. 안 그래?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데? 내가 했던 일을 해야지, 낯선이. 네이트 윌슨은 또 당근 한 조각을 과도하게 음미하며 말했다. 계속 말을 걸고 다니고 네 말이 들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오늘 오후에 찾을 수도 있지. 누가 알아? 그래, 물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한 세기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한 세기라고? 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렇게 오래는 못 기다려. 놀라게 될 거야, 친구. 인내란 네가 이름 없는 자로 지내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야. 네가 드디어 이름을 얻었을 땐 그 이름에 조금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 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두 번째 사실. 만약 조건이 사실이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면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게 다야? 전부야? 난 물었다. 네이트 윌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게도 그래, 좋은 친구.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넌 충분히 좋은 사람 같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낯선 이의 친절에는 항상 기댈 수 있잖아? 안 그래? 내 존재 전부를 훔친 남자가 계속 야채를 손질하는 동안 나는 그곳을 빠져나가 복도를 걸어 집을 나왔다. 난 제시와 에이프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그의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웃기만 하면서 그들은 내가 사라진 걸 전혀 모를 것이다. 아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난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을 안녕을 속삭이고는 눈물을 멈추려고 눈을 꼭 감았다. 난 그 후로 도시로 홀로 걸어나갔고 정말 모든 나 자신을 부를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다다. 내가 이름을 잃은 이야기. 아마 네이트가 옳았을 수도 있다. 아마
그건 정말 계속 그의 삶이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는 그 삶을 더 좋게, 더 친절하게 살 것이다. 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네이트가 되겠지. 난 이제 그 이름엔 별로 미련이 없다. 하지만 당신이 이제 이걸 다 알게 되었다면 그건 좋은 의미다. 당신은 내가 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다. 내 말을 읽을 수 있다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만약 내 말을 듣는다면 대답도 할 수 있겠지.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 연락을 해주길 바란다. 우린 얘기할 것이 많다. 내가 정말 좋은 일들을 당신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독자, 나의 친구야. 뭐가 필요하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대신 내가 바라는 건 정말 별것도 아닌 거야. 전혀 별것도 아닌 것.